저는 지금 이제 뉴욕 주립 버팔로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12년째인가요? 13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개발 전공에서 겸임 부교수라면서 리서치 위주로 이쪽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한국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가졌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원래 제 전공 분야가 이제 그 농촌 계획, 그 다음에 농촌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중에서는 이제 인구 이동 뭐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해왔던 일이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석사 때 제가 이제 책을 두 권 정도 쓰면서 방법론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교재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박사로 이제 제가 유학을 USC로 가면서 이제 도시경제학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크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경제 모형 쪽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막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느냐, 또 그 이외에 뭐 이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H1N1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은 그 보더를 클로즈 해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연구를 쭉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이제 그 미국의 보더 클로즈가 됐을 때 이코노미컬리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하고 했었거든요. DHS에다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진짜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제가 이거 2019년에 이제 2019년 말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2020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메저들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외에 같이 연구한 8분들의 연구자와 같이 연구한 그 공간적인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JUS라고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라는 부분에 저도 이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페이퍼워크를 시작을 했고, 이게 COVID-19 Impact on City and Region 해서 락다운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는 좀 템포러리한 결과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째 이렇게 롱텀으로 가고 다시 지금 4차 유행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에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예상 자체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그것도 롱텀인데 그 정도의 예상으로 이렇게 갔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2년째 넘어가면서 롱텀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강명구 서울시립대 강명구 교수님이 이제 주저자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8명의 그 오서들이 있는데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와 지역에 대한 이슈들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기본적인 컨셉으로서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얼번 스트럭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커뮤니티와 덴시티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또 강명구 교수님은 실제 이런 덴시티라는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뉴욕이라든지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그거는 어떤 팔러시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백신과 그다음에 소셜 디스턴싱, 그다음에 마스킹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이 지금 코비드-19이 변이에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같이 지금 엮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엄밀하게 검토되고, 좀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많이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디버깅을 이렇게 쭉 했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페이퍼는 쉽게 쓰여 있으니까 어떤 뭐 메살러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슈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우리 어디죠? 싱가포르 국립대에 있는 이관옥 교수가 이제 주로 해서 이제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뭐 하우징 어포더빌리티의 왜냐면 소득이 이제 없어지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고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큰 이슈였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로 돈을 이렇게 지불하니까, 월세로 지불하니까 이거 큰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세가 기본적인 제도라서 그게 조금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좀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되는 게 좀 청년 세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또 결합이 돼야 될 게 고령 세대. 그래서 이제 자가가 없고 안정적인 소득이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더 엄밀한 이제 데이터가 좀 모여졌으니까 엄밀한 검증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세계적으로 좀 비교하는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해서 월세 제도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건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락다운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제 도시 봉쇄에 대한 문제로 가고요. 우리가 이제 보더 같은 경우로 해서 나라로 갈 때는 이제 셧다운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더 클로저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게 정말 제가 15년 전에 이제 했을 때 H1N1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적으로 이런 보더 클로즈에 대해서 무역인 모든 게 차단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사람들도 못 오고 가게 하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트래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좀 무역과 관련한 부분은 여전히 봉쇄하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지만 봉쇄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보더 클로즈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페이퍼를 몇 개를 써서 이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잘 집대성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국어로도 제가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집필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쇼어링 문제인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게 사이버 세계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왔을 때, 이게 리쇼어링이 전략적 문제인가, 는 진짜 코비드 19 때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좀 살아가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리쇼어링보다는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디스커션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믹 리커버리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경제 전망과 연계해서 좀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리커버리가 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지금 제가 이제 요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제 같이 NSF 프로포즈 쓰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봉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면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하고 다르게 이제 락다운을 하는데, 그 단계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봉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봉쇄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ML 기법을
써가지고요.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정책적으로 쓸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다가 우리 포닥이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계속 페이퍼를 좀 만들어서 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수준에서 왜 4단계로 가야 되는지 3단계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파트와 그다음에 이 효과를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거죠. 타격을 받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확진자 수에 대한 근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데 요 내용들이 저널 페이퍼 안에는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 했던 것 중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우리 스마트 시티로 가면서 이런 코비드 19 때문에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더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코비드 19과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트레이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네 번째였는데요. 요거는 이게 단기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단기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지금 센시티브한 이슈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는 뭐 저희들이 이제 도시 경제학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그다음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갈등 문제를 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 영역은 조금 넘어서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런 코비드 19이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대처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 전문가 서베이를 할 때 그 답변을 좀 주고 했었는데요. 최신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델타 변이 어젠가 보니까 이게 변이가 또 다른 변이가 한 개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이게 나오면서 4차 대규모 이런 확산이 일어날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갔을 때 우리 사회가 도시에 살고 있는 혹은 또 비도시 지역도 괜찮고 살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박영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의 에디터 인 취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9권 이후에 코비드 19 관련해서 인센티브 팔리시와 소시오 이코노믹 토픽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 호를 실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6편의 논문을 실었고 이제 올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이 저널의 학회인 Asian Society for Innovation and Policy에서 제주도에서 이거 원래는 이제 각 아시아 나라에서 해야 되고 올해는 인도였는데 인도에서 대규모 확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도에서 캔슬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했는데 올해도 또 제주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이 학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코비드 19 관련되어 있는 게 여전히 토픽으로서 들어갈 건데요. 작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비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고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괄 설명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런 과학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도 하고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박창건 박사랑 이제 썼던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일어날 건가에 대한 전망을 좀 구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이제 또 신혜진 박사가 한 부분인데요. 이런 기술 혁신이라는 게 공공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특히 이런 코비드-19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디스턴스 에듀케이션 팔리시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널리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함의가 크고 또 그 향후 다양한 의견들을 국제 전문 교육하시는 분들과 인터뷰한 내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디스턴스 에듀케이션 팔리시의 방향과 앞으로 향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그리고 사회학적이고 교육학적이며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비디오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걸 좀 더 전문적인 비디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코비드-19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기고를 이제 다 끝냈는데 1차적으로 기고를 했는데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다른 이제 10분 정도의 박사님들과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썼던 게 이제 탄소 중립과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이제 테크엠이라는 온라인 전문 매체인 온라인 전문 방송하는 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4가지 주제를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가상 세계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특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 경로 자체가 이제는 직접 방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상에서 판매 경로가 만들어지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의 로케이션 자체는 로컬리 가지만 판매는 전 세계로 가게 되는 이런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다양하게 쓰이죠. 뭐 문화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문제, 로컬을 갖다 글로벌리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순환 경제라는, 그래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라 그래 가지고 이건 다 한국어로 쓴 겁니다. 국문으로 썼는데 순환 경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서서, 재활용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고 활용을 하는 거고, 순환경제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잔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잔재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그냥 부셔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컨셉이 순환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이 순환경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 다니면 지하철에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하철이 다니니까. 근데 그 뜨거운 게 발생하는 열을 아파트에 지하철 위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바로 공급을 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아파트의 난방에 쓰일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해서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탄소를 얼마만큼 세이빙했느냐라는 걸로 해서 자꾸 이제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다 이제 순환경제의 한 예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기사로 보시면 제가 뭐 간략하게 정의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재밌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거는 가상 계획학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virtual planning이라는 컨셉을 좀 이제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가상 계획학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지금 저희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앞으로는 주 이틀을 근무하고 나머지 이틀이나 3일은 가상세계에서 근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상세계가 이제 또 다른 지구가 될 수 있게끔 구축하는 그런 길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어떤 포맷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Earth 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세상의 가상 세계에 이제 게임 형태로 해서 이제 이미 이제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가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토지 세계로 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되면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보는 게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현실과 동일한 형태의 그 3D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상 계획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썼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미래가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센시티비티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그 기후 위기 같은 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인 폴리시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더욱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경 교육이 꼭 필요하다. 특히 환경 교육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기초 교육으로서 환경 교육은 그 근저가 되어야 되고 그 근저가 되는 바탕하에서 우리가 하는 다양한 그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 교육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는 멀티 교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네 번째 주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나 혹은 지역에 혹은 한국의 이런 미래를 볼 때는 코비드-19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특히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또는 우리 이제 큰 거시적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탄소 중립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돼 가지고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야 우리 앞으로 도시의 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도시의 미래가 조금 더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코노메트릭스 방법론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이코노믹 모델링에 대한 방법도 들어가 있고 또 제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이코노믹 모델링에 대한 거였고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제가 하는 과정에서 손이 없어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이게 너무 거대한 작업이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이제 뮤라파 코리아라는 미국에서 제가 만들었던 회사를 한국에 이제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팀들이 이제 한국 경제 전망,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곧 아마 7월 제 생각에 7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세계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걸 이제 지역별로 산업별로 혹은 나라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해서 2021년, 2022년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정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될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2년간에 대한 거 이제 2023년이 곧 나올 겁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KDI나 한국은행보다 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방법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량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한국에 대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시도 수준에서 지금은 16개 시도 수준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내지는 못했고요. 16개 시도 수준과 30개 대분류 산업에 대한 GDP를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 하면 480개죠. 480개의 GDP와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퍼센티지가 작년 대비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전망보고서는 그 요약본은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5월달에 이제 이거를 출시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특징은 20이번 상반기는 2021년, 2022년 GDP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오고요. 이걸 산업별로 지역별로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GDP하고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거고요. 2019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제에 대한 걸 가지고 방법론을 넣어서 저희들이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KDI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 기초적인 결과에 저희들이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다양한 형태로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1.5배를 더 준다든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0.5 정도로 해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형태의 결과들이 국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정 전망치들을 내고 있지만 저희들 경제 전망 시나리오 내에서 결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좀 받으면 제가 또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있는 그 예측 그 방법론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경제 모형 자체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고,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산업 경제 구조를 전망할 때 쓰이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그 산업연관표가 되겠는데요. 이거 무조건 산업연관표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미래에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이 탄력적 산업연관 방법론이고요. 이거는 베이지안 기반의 그 동태적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동태적 산업연관 방법론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동태적 산업연관 방법론이라는 게 1년치에 대해서 그 이코노메트릭스, 그 계량 경제학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미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바꾸기 위해서 탄력적 산업연관 방법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탄력적 산업연관 방법론을 들어가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추정된 산업연관 계수를 가중치로 넣어 가지고 미래의 GDP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 소비를 추정하는 시계열 방법론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페이퍼도 지금 저희들이 그 이코노메트리카에 지금 계량 경제와 관련돼서는 제일 좋은 저널이라고, 전 세계 제일 좋은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관 계수 가중치 시계열 예측 모형이 쓰여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민간 지출, 이거는 이제 탄력적 산업연관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는 비율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 내 총생산 비율도 올해 대비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런 산업연관 가중치 시계열 모형으로 제공하게 되면 탄력적 산업연관 방법론을 통해서 산업연관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게 또 쓰이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가중치와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시계열 모형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 연도를 추정하고 미래를 계속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480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480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요 산업연관 계수 가중 시계열 예측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일 이지한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은 서로 이제 연동이 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리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7월 중에 그 결과를 내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7월 중에 나올 수 있을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아마 8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국내 총생산과 민간 지출을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정보를 집어넣고, 그래서 2020년 이 지역산업연관 모형과 GDP를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2022년이 나오니까 2021요 연결하면 2021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2021년 산업연관 모형
만들고 그에 대해서 또 두 개를 집어넣어서 2022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 GDP하고 민간 지출, 2022년 GDP하고 민간 지출을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은 다 결과 모형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요게 이만큼 변할 거다, 저만큼 변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정형적인 모형으로 다시 돌려도 결과가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되고 다른 신호를 집어넣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끔 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분류는 30개 대분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본적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개 산업분류가 이제 계속 바뀌죠. 이게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바뀌는데 지금은 30개 산업분류로 쓰이고 이걸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업연관 모형 혹은 산업연관표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GDP하고 산업별 GDP와 그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것은 2022년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2023년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0개 대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뭐 다른 이제 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소분류로 내려갈 때는 요거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 비율적으로 뿌려가지고 소분류로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OECD라든지 또는 OECD에서 지금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임팩트를 전 글로벌리 쭉 떨어지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이후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4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회복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글로벌 트레이드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어버드로 쭉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이만큼의, 뭐 쉽게 말하면 요만큼이겠지만 사실은 이만큼의 로스가 생깁니다. 이 로스를 게 이제 사실 제가 예전까지 했던 거라 생각하시면 이제는 아예 이런 것들이 노멀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회복이 되겠냐, 미래가 이만큼 갈 거냐. 지금 2020년까지밖에 없죠. 2020년 12월까지밖에 없는데 미래가 앞으로 얼마만큼 가겠냐, 이게 더 올라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라는 것들을 추정하는 게 지금 현재 기법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하게 GDP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2개년도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제가 한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국가 전체가 아니라 지역과 산업별로 따로따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산업 생산에서는 IT 장비와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서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무역도 마찬가지로 대유행 그 이전으로 봉쇄를 했다가 지금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 지출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4분기에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반등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가 아니라 완만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성장률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못 따라가게 되면 다음 기회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기회에 이게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거. 그래서 성장률이라는 거는 전기 대비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런 들쭉날쭉한 형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좀 재밌는 거는 ICT 산업이 이러한 그 국내 총생산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 2021년도에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스 팔러시라는 그 뭐 저널에 그 롱텀으로 이 ICT하고 GDP의 관계를 본 논문을 퍼블리케이션 했는데요. 그런 내용의 이런 ICT 산업과 GDP가, 한국의 GDP가 굉장히 포지티브한 롱텀, 숏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월급 수출액이든지 정감률 추이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현재로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상황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이런 모델하고 시나리오를 넣어 가지고 이제 해보니 한국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가 2021년도에 지금 올해죠. 올해가 실질 국내 총생산이 기준 시나리오가 약 3% 정도였습니다. 요거는 뭐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그 우리나라하고 그 이전에 발표했던 뭐 비슷한 결과예요. 근데 그게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우리 3.5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코비드가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관 시나리오하고 낙관 시나리오 사이에서 지금 요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도 그에 맞게끔 요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좀 컨시스턴트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KDI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를 할 때 민간 지출에 대한 걸 굉장히 낮게 평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이 결과 비교하시는데 재미가 있고 요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약 보고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관 시나리오, 민간 시나리오는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코로나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4차 그 대유행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다시 지금 이런 내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수정 시나리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국 결과입니다. 전국 결과를 산업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산업이 아까 30개 산업에 대한 이런 산업 코드만 나와 있고요. 30개 산업에 대해서 기준 시나리오가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낙관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년 대비이기 때문에 2022년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가 2020년도에 비해서 반등이 많이 되었고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되느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금 낮은 수준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시나리오 예측 결과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전자기기 제조업과 운송기기 제조업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흥미로운 결과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CT 부분이 그 GDP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그 KDI 동향에서 발표한 부분 같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높은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운수업 그리고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산업 코드가 20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 지출 저희들이 이 데이터가 이제 그 가계 소비 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산업 분류하고는 매칭이 될 수가 없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이제 산업에서 산업으로 연계되는 B2B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계 지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10개 산업은 제외하고 20개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걸 이제 낙관 기준 시나리오 바탕으로 낙관 비관 시나리오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인 패턴 자체가 공급 측면하고 아까 말씀드린 GDP하고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서도 운송 장비 제조업과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화상회의에 그 급속한 보급을 해서 교육 서비스업의 수요가 확연하게 지금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코드 28번이 그게 해당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수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설업, 그 다음에 금융 및 보험업 등에 대한 민간 지출 증가율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건 전체 전반적으로 16개 시도, 이게 보시면 8개에서 16개 시도에 대해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1년, 2022년 낙관, 비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0개의 결과를 2021년, 2022년에 제공하고 있고 이거를 세 가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서울, 인천, 충북, 부산, 울산, 제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요. 운송 장비 쪽은 이런 경기, 충북, 충남, 광주 쪽에서, 그 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은 부산, 경남, 강원 등에서, 그 다음에 음식 및 숙박은 서울, 인천, 전북, 전남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문화 등은 인천, 충북, 충남 쪽에서 강세를 좀 보이며, 운수업은 이렇게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서 그리고 대전, 충북, 충남 이쪽에서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지출에 대한 거고요. 민간 지출 중에서 특히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전기 및 운송 장비가 수도권을 위주로 가고 있고 운输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 데이터 혹은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45분을 썼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경제 얘기라 질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저희 회사에서도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가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빛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겉보기에는 그 성장률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굴러는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자영업자라든가 그 양극화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지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는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쌓여있는 빛이 이제 빛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갚긴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빚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 그러나 이자를 계속 저금리라고 하지만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가게가 됐건 기업이 됐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뭐 이자를 떼어내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 과정을 밟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어쨌든 GDP가 이제 그 결국 이제 택을 치면 이제 소득이거든요. 소득의 개념인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빚을 빌려서 저희들이 소득을 창출해내는 것도 빚보다 소득을 많이 창출해내면 이거는 이제 성공적인 거죠. 그러면 그냥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국내만 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수출입을 볼 것이냐인데 지금 되게 놀랍게도 저희들이 그 수출입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이 지금 상당 부분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걸 이제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피지컬리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이거 물건을 팔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미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기업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자라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 그 러시아에서 그 기업인으로 이제 방문을 하고 자가격리를 이제 면제받고 하면서 이제 기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빚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GDP가 얼마만큼 나올 건가에 대한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지역별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빚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의 이슈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업이라는 혹은 정부가 GDP를 생산해내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능가하기 위해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가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만 해도 이게 이제 전 국민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그 부채 비율이 있느냐, 이게 그 가장 큰 이슈였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40% 정도의 그 기준율이 있고, 그에 대한 게 우리나라가 그걸 넘어서서 50%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한참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좋은데, 이게 이제 경제 규모 자체가 뭐 미국이나 뭐 다른 EU나 이런 거에 비교해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조금 이제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보다는 우수한 상황이다. 저희들이 43%인가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는 뭐 100% 넘어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100% 넘어가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더 수출을 많이 하고 GDP를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망으로 나와 있고,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지표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바라기는 아까 이제 비관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좀 낙관적 시나리오로 가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